오늘은 이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쭉 우리가 소송을 어떻게 해야 되나, 분쟁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걸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금 민사구제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분쟁을 해결하는 걸 보고 있어요. 그래서 분쟁이 있으면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절차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서 구제되는가 여러 가지 절차를 보고 있는데, 다시 종합적으로 이 절차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민사구제법에서 전개시켜 나갈 건가 등등 계속 반복적인 얘기예요. 오늘은 다시 돌아와서 소송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소송. 제일 대표적인 거죠. 분쟁 해결에 있어서. 그래가지고 판결 절차가 권리를 반대측 입장에서는 의무를 이런 분쟁에 있어서 확정이 되고, 그 확정된 것에 따른 실현이 민사 집행 절차라는 게 있고, 실현을 통해서 이제 자기가 의도한 바가 예컨대 금전지급이면 돈을 받는 거고, 이전 등기라면 이전 등기를 받는 거고, 뭐 부동산 인도, 건물 인도, 토지 인도라면 인도를 받는 거고, 이런 최종적으로 분쟁이 실현되는, 해결되는 이런 과정을 계속 익히는 건데, 오늘은 다시 소송에 대해서 쭉 보도록 할게요. 소송에 있어서 소송을 준비하신다면 하면서 쭉 이 대법원 나홀로 소송 사이트네요. 그러니까 지금 교과서도 같이 보면서 봐봐요. 소송이란 무엇인가? 소송의 유형 보면, 관련 내용의 소송 사건의 유형을 보면 아마 클릭해보면 뭐가 나올 거예요. 쭉. 여기서는 민사소송 자체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크게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이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 떠올릴 건 뭐예요? 민사적으로, 특히 금전지급 청구에 있어서 형사적으로 고소해놓고 형사사건화해서 뭐 거기서 압박을 한다든지 거기서 어떤 증거를 수집한다든지 하는 용도로 형사적으로 고소를 해버리고, 그 다음에 민사소송을 내는 뭐 이런 틀이 많이, 즉 형사고소에 있어서 이 민사소송을 그런 식으로 어떤 수단적으로 이용하는 거. 다만 형사소송에서도 뭐 민사적으로 우리가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가 배상명령 신청이라는 게 하나 있죠. 모든 범죄는 아니고 어떤 손해배상, 그 형사사건으로 인한 손해배상 같은 게 결부되어 있을 때 등등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배상명령제가 있죠. 그다음에 민사소송의 구분으로 한번 가보면, 우리가 주로 대여금, 양수금도 넓은 의미의 금전적인 청구를 양수받아서 내는 경우, 특히 이 경제가 불황적일 때는 막 양도양수에 의해서 어떤 양수금 청구 소송이 좀 늘어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양수금 청구 소송은 지금 부실채권을 어떤 제2금융권이나 이런 데 뭐 자산유동화법 이런 것 등도 있어가지고, 그 자산관리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나 어떤 공공단체 걸 양수한다든지, 그 다음에 자산유동화 회사가 어떤 부실채권, 불량채권을 양수한다든지 해서 원본은 대여금인데 원래 채권 그걸 양수해서 대여금에 대한 양수금, 양수청구 소송, 넓은 의미의 대여금이 바탕에 깔린 확률이 많은 이런 상황인데, 그런 게 주로 많이 본 거고, 그 다음에 임금 못 받은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쭉 보면 우리가 그 다음에 임대차 종료했는데 보증금 못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매매에서 물품 대금 못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또 많은 거는 손해배상이죠. 그러니까 대여금은 소비대차에서 발생한 거고, 임대차 보증금은 임대차 계약에서 발생한 거고, 임금은 근로계약에서 발생한 건데, 그러한 계약에서 발생한 채권 채무 관계가 아니라 손해배상은 이제 어떤 계약 관계가 있었던 게 아니라 불법 행위가 있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는 거죠.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같은 경우 상정해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최근에
저번 때 우리가 사건 통계를 봤을 때 대여금이 제일 많은 비율을 차지했는데 작년인가 사법 통계가 이게 더 많았다라고 한번 우리가 본 바가 있죠. 건물 인도 청구 소송이 더 많이 차지했다. 건물 인도 청구 소송은 어떤 경우에 있을 수 있어요? 건물 인도 청구 소송 어떤 경우 생각해보세요. 소유권에게서 건물을 누가 무단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소유권에 기해서 원고가 돼서 무단히 쓰고 있는 사람한테 그 건물은 내 거다. 상대방은 왜 무단히 쓰고 있겠어요? 진짜 무단히 쓰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근데 그 사람 나름대로는 지금 시점에서는 뭐 주장하면서 버틸 수 있겠어요? 상정해 볼 수 있는 거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대여금 청구에서는 반대측이 왜 안 갚느냐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것은 항변이라는 것 등등은 몇 개 얘기했죠. 대표적인 게 뭐예요? 소멸시효 같은 거, 갚았다, 변제 같은 거, 뭐 이런 거 상정해 봤는데 건물 인도는 내 건물인데 너 알고 보니까 지금 막 이 원고 주장은 불법적으로 너 쓰고 있는 건데 빨리 내놔라 했을 때 그쪽이 불법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버티겠죠. 상대방은 어떤 경우겠어요? 상대방이 버틸 수 있는 거. 유치권도 있을 수 있고 그게 정당한 점유권. 제일 많은 게 뭐겠어요? 점유취득시효. 자기가 시효취득 20년간 평원공연하기 어쩌고저쩌고 우리가 민법에서 배우는 취득시효를 주장하면서 자기가 처음부터 자주점유로 정당하게 지금까지 잘 20년간 점유해왔는데 점유취득시효의 항변을 하는 게 그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건물인도 청구나 토지인도 청구에 있어서 상대방이 버티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돌려줘야겠죠. 뭐 특별히 자기 할 말 없으면 돌려줘야 되는데 한편 그 지금 유치권도 있고 또 하나는 임대차가 이쪽은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고 건물주는 그쪽은 임대차가 아직 뭐 갱신됐다든지 하면서 버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건물 주인 입장에서는 두 가지 공격이 있을 수 있어요. 소유권으로서 공격도 하고 임대차라는 계약이 만약 지금 마지막 얘기에서는 임대차라는 계약이 종료됐으니까 돌려달라고 이 민법에서 들어갈 수 있는 청구권이 두 개가 있어요. 민법에서 그런 거 표현할 때 뭐예요? 뭐 청구권 경합, 법조 경합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이 들어갈 수 있는 게 두 개가 있어요. 소유권자로서 들어갈 수도 있고 임대차 계약. 왜냐면 임대차는 꼭 건물이나 그 부동산 토지의 주인만이 임대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잘 생각해보세요. 보통은 주인이 임대인이 되는데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과 소유권에 기한 거는 양립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물건의 주인이자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대인이죠. 그러니까 건물 주인으로서 그 자체로는 소유권에 기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이쪽은 임대차에 기해서 또 들어갈 수도 있는데 상대방은 임대차 관계가 없이 점유할 때는 어떤 지금 방어를 펼치는 게 주로 있냐면 점유취득시효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임대차 같은 경우로 들어갔을 때는 애초에 임대차 종료를 원인으로 해서 이 건물 주인이 들어갔다고 치면 소송을 들어갔다고 치면 상대방은 애초에 임대차가 지금도 계속 끝나지 않고 유지된다. 뭐 이런 걸 갖고서 반발을 하겠죠. 그러니까 임대차가 이쪽은 끝냈다고 하고 이쪽은 갱신됐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반발을 하면서 이 싸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게 계속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한편 손해배상은 교통사고 같은 경우를 제일 많이 생각해 보면 되죠. 여기도 잘하고 쓴 게 뭐겠어요? 자동차 사고로 인한 거예요. 일반적인 손해배상은 가로 속에 손해배상이라는 사건에 그 이름 붙일 때 가로에 기본적인 거는 기. 근데 지금 자동차 사고를 많이 예를 들었는데 쭉 이런 사건들이 있고 하여튼 작년에 건물 인도 청구 소송이 오히려 최고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보통은 대여금 계통이 더 많은 비율이었는데 쭉 올려봐요. 그러면 대여금은 상정하는 게 차용증 같은 게 상정되는 거고 양소금은 채권 양도계약서 원래 게 차용증서죠. 원래는 차용금 있고 자기가 양수했다고 하겠죠. 그럼 여러분이 민법에서 채권 양도 있을 때 양도 양수에 따라서 들어가면 그 상대방은
이제 원래 양수인이 있고 양도인이 있고 채무자가 있는 거에서 양수인이 들어가는 거죠. 양도한 사람이 이제 빠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민법적으로 그 채무자는 피고가 된 사람은 양도인에 대한 반격 내용을 갖고 있으면 양수인한테도 할 수 있느냐, 뭐 그런 게 거기서 상정될 수 있는 공방이겠죠. 뭐 그 양도 양수 자체를 다툴 수도 있겠죠. 너 진짜 제대로 양수 받았냐? 나한테 통지 뭐 왔냐? 뭐 이렇게 해서 나는 원래 채권자인 양도한 사람하고 관계인데 네가 왜 불쑥 나타났냐? 양도 양수 자체를 인정 못하겠다라는 대항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싸움에서는. 그다음에 이 양도 양수가 약간 뭐예요? 소송만 목적으로 약간 뭐 생각할 수 있는 게 정상적인 양도 양수가 아니라 원래 부실채권 같은 경우 양도 양수하는 경우도 뭐 포함되겠지만 양수라는 게 소송하려고 하는 목적만으로 양수하는 건 사실은 우리가 신의칙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송 신탁을 금지한다든지 등에 걸릴 수는 있겠죠. 오로지 소송을 하려는 목적만으로. 그렇죠? 그다음에 임금에서는 뭐 근로계약서 뭐 이런 거 들어가는 거 뭐 이해되겠죠? 임대차에서는 임대차 계약서 같은 거 들어가는 게 맞겠죠? 매매대금에서는 뭐 매매대금이니까 계약서 같은 게 필요하다는 거 맞겠죠? 손해배상 자동차에서는 교통사고 조사 보고서,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이런 거죠. 이런 입증 서류로 소송을 내는데 그 다음에 다 소송의 유형 됐고 소송 비용인가 그다음 이건 우리도 계속 얘기했지. 인지대금은 그때 1억 원에 어느 정도라고 그랬지? 인지대. 그다음에 송달료 붙여야 되는데 합의 사건은 아마 15회인가 20회 정도고 단독 사건이 그런가 뭐 하여튼 왜 그럼 그런 정도 넉넉하게 붙여서 예납을 하냐? 어떻게 쓸지 모르니까 사후에 받는 게 아니라 사전에 예납을 하고 사후에 정산해서 남으면 돌려준다. 그런 거죠. 송달료 해야 되고. 만약 증인 신청한다든지 하면 증인여비도 되고 이런 소송 비용이 나중에 결론이 나고 나서 누가 누구한테 물어줘야 돼? 패소자가 부담하니까 패소자가 상대방한테 물어줘야 되는 거죠. 특히 여기에는 안 나오지만 변호사 비용도 있는 거지. 변호사 비용이 인지대가 1억 사건에 50만 원 조금 못 미치는 거고 변호사 비용이 480만 원이 다시 송달료는 인지액은 1억 원 정도면 1000분의 5에서 조금 낮아지는 것 정도에서 40 몇만 원 이렇게 될 거야. 그게 인지액. 송달료는 15회분인가 이렇게 붙이고 여기 변호사 비용이 1억 원 정도 사건에 현재 480만 원 정도가 실제는 얼마 지급했는지는 각양각색이겠지만 그게 산입돼서 이제 처리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그런 얘기는 계속 했지. 그래서 나중에 패소자가 승소자한테 줘야 되는데 만약에 일부 승소, 일부 패소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상계적으로 처리돼. 상계적으로. 만약 완전히 이겼으면 원고가 이겼으면 피고한테 물리는 거고 피고가 막아냈으면 원고한테 물리는데 그게 일부 승소, 일부 패소되면 상계적으로 해서 넘치는 쪽과 작은 쪽에서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줘야 되는 그런 거지. 근데 한편 소송 구조 제도가 있다고 그랬지. 이것도 한번 설명했지. 경제적 자력이 없는데 승소할 가망성이 있어서 해주는 정도는 뭐 당연하겠지만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않은 정도에서도 해줘. 꼭 승소가 아니더라도 질 것이 확실하지 않은 어정쩡한 것도 해주려면 해줄 수 있다. 그 다음에 자력이 안 돼야 된다. 그지? 이 사례는 저번 때 뭐 갖고 우리가 얘기했지? 한보건설에 과거에 한 막 10몇 대 기업 정도 급의 사람이 지금 쫄딱 망해가지고 자기 무슨 채무 부존재 소송인가 내다가 막 인지 이런 거 문제 엄청 크게 내야 되니까 소송구조 신청을 했다 어쩌저쩌고 그런 사례 한번 설명한 적이 있죠. 그죠? 인지액 산정 방법 한번 봐볼까요? 아까 1000분의 5에서 조금 떨어지는 건데 일단 금전지급 청구는 자기가 청구 금액을 가지고 이건 소송 목적의 값 1000분의
오랄가 그런 것 등을 곱하기 위해서 앞에 어떻게 책정하냐면 하나 알아두면 요 경우 소유권에 의해서 어떤 부동산을 인도 청구하는 경우는 그 부동산 값 기준시가일 거지만 그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2분의 1만 친다네. 2분의 1. 그러니까 어떤 기준시가가 10억짜리 건물에 대해서는 10억 갖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5억만 갖고 계산한다. 2분의 1. 그렇죠? 그렇지만 금전적인 청구는 10억이면 10억 갖고 1000분의 5보다 좀 떨어지는 식으로 이렇게 역진으로 해서 조금씩 떨어져 비율이. 그런 정도로 곱해져서 그러니까 1억이 한 40 몇만 원이니까 10억이면 한 400 몇만 원이니까 뭐 그런 정도의 느낌인데 그 곱해지기 위한 소송 목적의 값이 금전적인 청구는 그대로인데 건물 인도 청구 같은 경우는 그 건물의 2분의 1만 한다. 되겠죠? 또 여기 나오네. 1000분의 50 1000만 원까지는 1억 원 정도는 조금 1000분의 40에서 이게 약간씩 이런 표현을 역진제라고 그래. 누진제, 역진제 할 때 누진제는 뭐야? 조금씩 올라가는 거고 역진제는 조금씩 떨어뜨려줘. 그런데 문제는 뭐야? 이게 상한이 없으니까 계속 올라가는데 이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무상이 아니라 유상인 건 좋은데 이게 역진이라고 해서 조금씩은 떨어지지만 이 한도가 없어 계속 가. 물론 이제 금액이 큰 거는 어렵거나 의미가 틀리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게 무한히 가느냐?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상한을 좀 제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논의도 있어. 상한을 좀 제한해야 되지 않냐? 그 다음에 우리가 요번 민사구제법에서는 안 다뤘는데 저번 학기인가 1년 전, 2년 전 수업에서 한번 다뤘는데 이게 소송 인지만 얼마였었어? 막 몇백억씩 되는 그런 분쟁이 삼성가에서 났었지. 그 이맹희고 지금 삼성의 누구지? 이건희 그 형제들 분쟁에서 인지액만 몇백억 그런 사건이 있었지. 특히 항소로 하면 1.5배, 상고로 하면 2배가 붙어요. 그러니까 1심에 몇백억이 항소심하면 거기다 1.5, 상고로 하려면 2배가 붙어. 그래서 그때는 항소는 어떻게 했었냐면 일부만 살짝 하고 나중에 항소를 취하했나 뭐 그런 식으로 했는데 항소는 너무 1심 진 이맹희 측에서 항소할 때 인지 이미 적고 1심에서는 그걸 싸우고는 싶은데 인지 부담이 몇백억 원에서 1.5배면 더 몇백억 원이 되니까 거기서 일부만 항소를 하면서 이렇게 뭔가 그래도 그냥 억울해서 끝날 수는 없다는 항의 비슷하게 항소는 하긴 했었다가 나중에 이제 타협적인 해결을 하면서 항소를 취하했나 그랬었었는데 이런 정도의 퍼센트로 10억 원 이상이면 한번 계산해봐. 350만 원에다가 하면 한 405만 원 뭐 이런 정도 되겠네. 그지? 10억 원이면 이런 정도 인지 붙임. 항소장은 1.5배, 상고장에는 2배의 인지를 붙인다. 이해되겠죠? 그 다음에 송달료는 당사자 수에다가 하는데 1심 소액은 10회분, 15회분, 합의는 15회분. 지금 한 번당 3,700원이야. 그 다음에 당사자는 원고 피고가 있으니까. 그지? 원고 피고가 있으니까. 그 정도 예납을 해. 예납한다는 것은 미리 납부했다가 나중에 채 안 썼으면 돌려받으면 돼. 그지? 이거보다 더 송달이 막 늘어나면 그때 가서 내라고 하겠지. 근데 대충 요 정도 소요된다는 기준으로 해서 내라라고 하는 거죠. 그죠? 알겠죠? 그 다음에 관할법원. 보통은 피고 주소지, 회사 같은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 국가의 경우하고 소송할 때는 어떻게 돼? 국가 주소지는 어디야? 청와대로 가야 되나? 이것도? 국가 주소. 자연인은 주소지, 일반적인 보통 토지관할의 보통재판장. 회사는 사무소 소재지. 국가의 법률적 대표관청은 법무부야.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의 소재지인데 여기서 법무부 장관의 소재지 말고 여기는 안 나오는데 조문을 보면 6종가에 보면 조문 한번 봐봐. 법무부 장관의 소재지 말고 대법원 소재지가 혹시 있나 봐봐. 책에도 우리가 있는데 국가를 상대로 할 때는 토지가나
책으로는 4-18, 이 교재는 209면에 보면 4-18, 보통재판적 해서 오른쪽에 209면에 보면 4-18에 피고가 국가일 때는 국가의 보통재판적은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이 있는 곳, 거기 지금 써 있는 거, 그거 말고 실제 조문을 가서 본다면 대법원이 있는 곳이라는 게 6조에 하나 더 있어. 그치? 왜 대법원이라는 게 하나 들어갔냐면 보통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는데 요걸로 왜 안 끝났냐면 실제는 여기는 이렇게만 끝났는데 왜 이건 거기는 안 해놨지? 법무부 장관 소재지가 과천이잖아. 근데 그래도 국가를 상대로 하려면 서울, 메인 이런 게 상정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법무부가 옛날에는 정부청사가 광화문에 있었으니까 서울이지. 근데 지금 과천에 갔으니까 내 생각에 그래도 좀 웃기잖아. 메인 도시가 아닌 게. 그래서 메인 도시를 대법원으로 해서 엮으려고 했던 것 같아. 메인 도시로. 그래서 대법원 소재지가 들어갔는데 한편 이것도 또 문제가 됐어. 이게 과천이면 지금 종전에는 과천이면 안양에 없었었는데 그러니까 수원이구나. 수원으로 가는 거였거든 과천이. 그래서 이제 서울을 삼기 위해서 대법원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필이면 또 과천이 수원으로 가는 수원지방법원이 아니라 지금은 과천이 어디냐면 수원지방법원 속에서 안양지원이 생긴 거야. 안양지원. 야, 국가를 상대로 소송에 어디까지 흘러가니? 만약 그렇게 하면 지방법원급도 아니고 지원급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그죠? 다시 이 흐름을 봐봐. 국가를 상대로 해야 되는데 메인 도시인 서울을 뭔가 정부 총사가 과천을 옮겨가면서 갔지. 그래서 과천이 됐지. 그래서 수원지방법원이 됐는데 수원지방법원만 해도 지방법원급인데 그 뒤에 한 5년 전, 6년 전에 안양지원이 생겼어. 그러니까 지금 국가 상대 소송이 지원급에서 그렇다면 해야 되는 거. 그렇잖아. 본원서 해야 된다는 게 있지 않은 이상 지금 나 정확히 모르겠지만 하여튼 국가 상대로 하는 게 지원서는 할 수 없단 모를까? 지원까지 써도 한다는 전제라면 장소적으로는 안양이 아닌 그게 안양지원이 되겠지. 그 밖에도 돈 받는 사람 입장에서 의무이행지에 낼 수도 있고 불법행위지에도 낼 수 있지. 금전정의 청구는. 그 다음에 부동산 인도소송에 관한 소는 부동산 소재지에도 낼 수 있고 뭐 그런 특별재판적 이게 민사소송법에서 배웠는데 이렇게 복잡한 거가 뭐 하면 보통은 채무자 주소지에다 내면 돼. 채무자 회사의 사무소 소재지 이렇게 내면 돼. 보통 재판적으로 일반적으로 내면 되는데 특별히 재판적이 인정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소장 부원 송달 및 주소 보장. 그래서 이제 지금 교재도 쫓아가면서 찾아서 보면 돼. 그래서 이제 소장이 접수되면 채무자 피고한테 송달을 하는데 주소가 잘 안 찾아지면 주소에 대해서 이제 보정이 나오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안 되면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공시송달로 가는 거지. 최종적으로. 그럼 실제 소송에서 돈 빌려간 사람이 뭔가 이제 알던 사람이니까 빌려주기 했는데 나중에 막 주소가 엉망진창돼서 알 수도 없고 이런 경우에 주소 보정 내역에서 하다 안 되면 공시송달로 가는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상대방 주소를 처음부터 알 수가 없어. 뭔가. 그랬을 때 법원에서 소송을 내고 주소 보정 명령을 받아서 동사무소 가서 이 사람 지금 어디에 어떻게 하는지 그런 식으로 채무자를 탐색할 때 막막할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채무자에 대한 어떤 개인정보가 있으니까 함부로 우리가 사사롭게는 안 알려줄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소송을 내서 소송에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런 상황이다. 이 사람의 개인정보이지만 주소 등을 내가 알아야겠다라는 게 법원의 이런 보정명령 이걸 가지고 소재기하고 보정명령 이런 걸 갖고 동사무소 같은 데 가서 이 사람 좀 지금 찾아달라 이런 식으로 해야 돼. 그러니까 옛날처럼 개인정보가 막 별로 이렇게 의식적으로 우리가 중요시 안 될 때는 사사롭게도 막 약간 이게 파헤치기도 했는데 지금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거의 무슨 탐정 비슷하게 사설업체가 뭐
뭔가 이렇게 불법적으로 뭘 한다고는 하지만 하여튼 지금 할 수 있는 수단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하고 나하고 소송을 해야 되는데 안 되면 이제 공시송 달러도 가는 수 있지만 뭔가 이 사람하고 진짜 주소 좀 확인해 보려고 할 때는 그나마 쓸 수 있는 카드가 이게 소제기를 하고 소제기 증명서와 소제기했다는 거와 법원이 주소 보정을 했다는 거 이런 걸 갖고 내가 지금 이 사람의 정보를 알고 싶은 것에 대해서 어떤 공적으로 이런 필요성을 잘 나타내서 내가 이해관계가 있다라는 걸 잘 나타내는 게 결국 소를 제기하고 주소 보정 명령이 있었다. 이런 걸 갖고 동사무소 가서 파헤칠 수는 있다. 이해되겠죠? 그런 거를 하는 거죠. 공시송달까지는 다 이해했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소가 제기됐네요. 그래서 소 제기하면 이제 그 다음에 실제 변론이 어떻게 되는지는 다음에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는 지금 소송의 흐름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교재가 갖고 있는 사람은 요 사이트의 내용을 교재를 쫓아가면서 보면 돼요. 교재는 이제 자세히 돼 있고 이건 일반 사람을 위해서 나홀로 소송하라고 했는데 실제 나홀로 소송하는 사람 이거 보면서 다 이해할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만약 이런 정도. 이런 정도 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나홀로 소송 해나갈 것 같아? 소송이 쉽지가 않긴 한데 그래도 뭐 정보가 이렇게 있으니까 본인 소송이 일반 민사사건의 70% 이상이 되니까 그래서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본인 소송 이런 본인 소송에 있어서 이제 변호사 대리의 원칙 때문에 누가 대신하는데도 변호사 자격자를 원천하는데 이제 소액이나 단독에 있어서는 뭔가 예외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등등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송이란 무엇인가, 소송의 유형, 소송 비용, 관할 법원까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 그제? 이제 그러면 이제 소송을 시작하는데 소장이 제출되고 그 소장에 대해서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그지? 그렇잖아? 소장을 제출하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그 다음에 첫 변론 기일이 열리는 거지. 그치? 우리가 1학기 때 변론을 기일을 가지고 개념을 몇 개 가르쳐줬어. 기일을 변경하는 개념 가르쳐줬고, 기일을 연기하는 개념을 가르쳐줬고, 기일을 속행하는 개념도 가르쳐줬고, 또 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기일의 해태도 가르쳐줬고, 그 다음에 변론 기일을 종결하는 이런 개념 등을 가르쳐줘서 딴 거는 딱 그 글자에서 느낌이 와. 기일을 속행한다는 것은 하루 진행한 기일이 마무리가 안 되니까 속행 기일. 실제 운영은 4주 뒤에 잡혀. 기본 흐름상. 아닌 경우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4주마다 기일이 열리면서 속행이 돼. 그 어떤 특정한 재판부는. 기일의 속행한 느낌이 탁 오는데 기일의 연기라는 거와 기일의 변경이라는 것은 느낌은 뭔가 그 기일을 안 한다라는 느낌은 딱 잡히는데 그 두 개가 정확히 구별하려면 기일의 변경은 기일 들어가기 전에 예를 들어 내일 목요일 날 무슨 기일이 잡혔다고 이제 알고 있는데 무언가 이유 때문에 내일 열지 않는다고 사전에 바뀐다고 얘기해 주는 게 기일의 변경이고 이해되겠지? 기일의 연기는 들어갔는데 내일 예를 들어 내일 갔는데 뭔가 이유 때문에 오늘 진행 못한다고 바꾸는 식으로 넘기는 게 기일의 연기야. 그러니까 기일의 변경하고 기일의 연기는 그날 진행 안 되는 결과는 마찬가지지만 조금 틀리지. 뭐 전체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 때는 그런 용어 뭐 구별 안 하고 그날 열지 않았다 다음에 한대 이런 정도의 느낌인데 법정에서 기일을 변경합니다. 기일을 연기합니다. 이제 정확히 쓴다고 할 때는 조금 헷갈릴 수 있어. 그지? 근데 기일의 변경은 그날 가기 전에 바꿔주는 거야. 기일의 연기는 들어갔다가 오늘 무슨 일 때문에 안 하겠다 이거는. 그러고 다음으로 가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기일의 속행은 뭐야? 그날 진행은 했는데 마무리가 안 돼서 또 추가로 하는 거고. 개념 알겠지? 그 1학기 때 우리가 한번 했던 건데 하여튼 그런 기일이 잡히는데 여기서는 지금 아직 거단계는 아니고 그런 소장을 제출하고 답변서를 제출하고 이제 기일을 여는 게 이제 소송의 흐름인데 사전의 증거를 가지고서 이제 자기가 한판
다투겠다. 이렇게 보면 자기 주장을 뒷받침을 분명히 이렇게 다툼까지 됐을 때는 실제 대여금은 사실은 돈 빌려간 것을 막 첨예하게 다툰다기보다는 당장 사실상 못 갚는 경우가 더 많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을 차치하고 실제 분쟁이 있다면 분명히 이제 서로 치고받고 할 거란 말이지. 치고받고 하려면 자기 주장이 상대방으로부터 맞아 라고 싱겁게 끝나지 않고 뭔가 반박을 하면서 자기 변명을 하면서 싸움이 벌어진다면 자기 주장을 뒷받침한 증거가 필요하다라는 거지.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냥 막무가내로 나 억울해요. 법정 가서 하소연하면 뭔가 다 챙겨줄 줄 알지만 그건 아니라는 거지. 우리 민사소송 시스템은 자기가 주장을 펼치고 그 주장이 상대방으로부터 반박당하면 그 주장을 입증 책임 있는 자기가 뒷받침을 해줘서 법원한테 설득을 해서 자기 주장을 증거 등을 통해서 인정받아야 이기는 거잖아. 분쟁이 해결되는 거잖아. 피고도 마찬가지로 무조건 나 억울합니다 할 게 아니라 이리저리 해서 억울합니다. 그 다음에 이리저리 해서 억울하다는 것을 뒷받침할 만한 뭐 증거 등을 내서 싸움을 벌려야겠지. 그러니까 증거조사를 소송 들어가면서도 계속 하는 거지만 사전에 그래서 예컨대 매매계약 같은 것의 분쟁에 있어서 자기가 주장할 만한 게 담긴 계약서 같은 거. 그치? 예컨대 소비대차로 돈을 빌려준 거는 차용증 같은 거. 그치? 그런 거가 필요하지. 예컨대 교통사고 손해배상은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같은 게 있어야겠지. 그래서 자기가 어떤 교통사고에서 부닥치고 뭐 이런 거. 그런 서면 등을 증거로 나중에 쓸 때 이제 민사소송법의 교재를 보면 서증이라고 그래. 서증. 문서 서자 써서 서증. 그럼 이 증거를 나중에 쓰는 거고, 한편 소비대차 같은 경우는 차용증을 받고 완벽하게 금융기관급이라든지 어떤 공식적인 그런 경우라면 차용증을 확실히 작성하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돈 빌려준 것을 중간에 매개한 어떤 증인 이런 사람이 필요할 수도 있어. 불법행위 자동차 사고도 교통사고 사실확인이 딱 뚜렷하게 작성되기 뭐 그런 상황도 있지만 어떤 목격자가 있을 수 있어. 그래서 목격자, 증인. 그럼 증인, 감정인 이런 개념도 구별하라고 민사법에서 가르쳐 줬지. 증인하고 감정인의 차이는 뭐야? 당사자 원피고가 이런 증거조사에 쓰이는 경우로서 특이하지만 당사자 본인이 증거조사 내는 경우도 있지만 이 증인과 감정인은 둘 다 공통된 점은 뭐야? 제3자, 당사자가 아니라는 거야. 당사자가 증거조사 될 경우가 있긴 있는데 이 경우는 제3자야. 그럼 증인과 감정인의 차이는 뭐냐면 증인은 자기가 목격한 사실을 보고하는 거야. 감정인은 목격 그 자체를 보고하는 게 아니라 판단이나 자기의 어떤 지식에 바탕을 둔 그런 판단 이런 것을 보고하는 거야. 느낌은 알겠지. 말로 지금 내가 정확히 표현하니까 그건 어렵지만 증인과 감정인이 뭔지는 이렇게 막 딱 말로 정확히 정의 내리라면 그건 어렵지만 구별은 할 수 있겠지. 뭐를 말하는지. 그러니까 증인은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한 사람. 이건 증인이야. 근데 교통사고 현장에서 뭔가 속도가 얼마나고 이 신호가 어떻게 됐고 하는 현장에 가서 그런 걸 증거조사할 때는 판단자인 법관이 현장을 가본다든지 할 때 그런 것을 검증이라고 그래. 검증. 여러분이 현장 검증 그 느낌 알겠지? 그거는 검증은 사람이 증거하는 게 아니라 그 판단을 전제로 하는 것 때문에 어떤 인적인 증거 같지만 사람의 오간에 의해서 감각에 의해서 보고 느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검증과 감정이 결부는 될 수 있어. 어떤 감정이라고 판단까지 가미해서 얘기해 줄 사람이 현장에 가서 뭐 측정을 해보고 이렇게 해서 자기 지식과 노하우와 여태 쌓인 경험에 따라서 이게 어떻다 라고 할 때는 검증과 감정인이 결합될 수가 있어. 감정하는 감정인이. 그치? 근데 검증 자체만 말할 때는 그냥 그 어떤 주체가 보는 거야.
감각에 의해서 보는 거야. 그걸 검증이라고 그래. 검증. 현장 검증을 생각해 보면 돼. 현장 검증. 한편 감정은 증인과 감정을 때는 교통사고의 목격자, 증인. 그런데 거기서 무슨 사고가 있어서 피해를 입었어. 그래서 내 피해가 뭐 어디가 막 어떻게 됐고 뭐가 어떻게 됐고 하는 것은 나중에 이제 손해배상액을 따질 때 이 사람의 손해를 어떻게 감정하느냐 할 때 병원에 가서 의사가 이 사람의 후유증 남는 정도를 신체 감정을 한다. 신체 감정이란 말 딱 용어로 알아두면 느낌이 오지. 신체 감정.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이 사람의 부상 정도와 후유증 남는 정도를 의학적 전문적 지식에 바탕을 두고 판정을 해주는 거야. 판단. 그렇지만 그 감정인의 판단이 법원의 판단을 보완해 주는 거지 이 꼴 그대로 법원의 판단이 되는 건 아니야.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이 하는 거지. 이 사람이 손해액을 후유증을 장애가 남은 것을 얼마로 할 거냐인데 의사가 아닌 법관이 그것까지 완벽하게 스스로 판단하기가 힘드니까 누구의 도움을 받는 거야? 감정인의 도움을 받는 거야. 즉 감정인은 그러한 지식과 식견에 바탕을 둔 판단을 얘기해 주는 게 감정인이다. 실제 그런 외부의 사건마다 감정이 쓰는 거 말고 그거와 비슷한 게 지금 민사소송제도의 하나예요. 법원이 비상설적으로 앞으로는 상설적으로 상임 전문의원까지 가려고 하는데 지금 전문의원이라는 그런 어떤 판단을 서포팅해주는 인력은 있어. 뭐 의료관계라든지 건축관계라든지 어떤 특수한 법관이 그걸 옳카볼 수는 없는 전문적인 지식이 좀 필요한 그런 분야 등에 있어서 전문의원 제도가 있긴 한데 그건 법원 자체가 운영하는 거야. 근데 지금 사건마다 이제 자체에 보조받는 전문의원 말고 외부에다가 그 사건의 감정을 시키는 신체 감정을 생각해 보면 돼. 그렇지? 그래서 이런 증인, 감정, 그 다음에 검증은 인적인 증거가 아니라 물적인 증거라고 그래. 그 다음에 물적인 증거는 이런 계약서 등과 같은 서증인데 이 녹취라는 건 뭐겠어? 녹음 뜨가지고 사람의 말을 풀어서 이렇게 희곡 대본처럼 만든 게 녹취서지. 그지? 그러면 녹음은 함부로 녹음하면 안 되는 거야. 어떤 사람들. 근데 자기가 어떤 한 축이 되면서 하는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괜찮아. 근데 어떤 타인들끼리 대화 같은 것을 녹음하면 그럼 불법이야. 근데 일단 이렇게 해서 지금 쓰는 자기가 한 축이 되면서 하는 것은 녹음이 되는데 그럼 이게 이 녹음의 그 증거조사는 녹음 테이프의 증거조사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풀어낸 녹취서를 내긴 하는데 원래는 녹취서는 그걸 희곡대본처럼 만든 거고 원래는 그 녹음 테이프는 예컨대 요새 와서는 더 발전해서 무슨 컴퓨터 이런 시스템에 의한 이런 것은 예를 들어 컴퓨터의 저장 장치에 전자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출력해서 종이로 보는 거잖아. 녹음도 뭐야? 원래는 녹음 테이프를 증거조사하려면 이렇게 틀어놓고 판단자인 법관이 듣는 게 맞는 건데 보통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특수한 경우는 녹취서 내라고 하는데 그 녹취서는 뭐야? 누군가가 희곡대본처럼 만든 거잖아. 컴퓨터에 저장된 문서 파일도 잘 생각해봐. 그게 전자적 시스템에서 된 거지 그걸 출력하고 프린트아웃한 것은 뭐야? 사실은 그걸 우리가 2차적으로 보는 거지 원래 거가 아니야. 그러니까 녹음 테이프도 녹취서는 마치 서증 같지만 그건 2차적인 거고 원래 거는 검증에 의해서 해야 돼. 보고 듣고 느끼고 만지고 이런 검증, 사람의 감각에 의한, 그치? 현장 검증 갔을 때 그 현장 상황을 보는 거잖아. 그리고 이렇게 살펴보는 거잖아. 그렇듯이 녹음 테이프나 녹화 테이프 이런 컴퓨터 장치는 검증적인 방법으로 하는 게 맞아. 근데 우리가 잠깐 오해하는 것은 그걸 출력한 프린트 아웃된 거 내지는 녹취서 이런 것이 증거, 그건 2차적인 거라는 거지.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하기도 해. 근데 원래는 검증이다. 그래서 시험 문제 같은 때
보면 객관식이든 살해형이든 그런 거 자주 물어봐. 현재 검증으로 하는 거가 맞아. 그게 민사소송법은 어디에서 나오고 있냐면 그런 ICT의 발전된과 관련해서 법에 딱 어떻게 하라고 못 정해놓고 그 밖의 증거라는 파트에서 민사소송법 증거법 가보면 그 밖의 증거라는 챕터에서 하부 규정이 민사소송 규칙과 연동되면서 이렇게 규율하고 있어. 하여튼 그게 프린트 아웃된 것을 생각해서 서증 이런 식으로 딱 생각할 건 아니야. 원래 것을 증거조사한다면 검증, 뭐 감정, 뭐 이런 거가 선행돼서 있을 수 있는 거지. 프린트 아웃된 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런 거지. 그래서 이런 서증과 증인 등의 인정인데 내용 증명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미 이제 이해하고 있는데 일반 사람들은 내용 증명 중에 뭐를 하나 오해하냐면 내가 뭐라고 해서 주장한 내용을 담아서 내용 증명 보내서 배달이 돼. 그것은 내 주장이 담긴 내용이 맞다는 것까지를 확보해 주는 건 아닌 거야. 내가 이렇게 너한테 주장한 것이 도달됐다. 그 다음에 그렇게 도달됐는데 너 태도에 비춰서 네가 캥기니까 반박을 못한다. 이런 정도의 상황은 되지만 내가 담아서 보낸 내용이 진실이다라고 하는 건 아닌 거야. 주장일 뿐이야. 그 담긴 내용은. 이해되겠지? 내용 증명에 담긴 내용은 주장일 뿐이고 그 주장이 예컨대 취소하겠다. 어떤 사유가 있어서 취소하겠다. 어떤 사유가 있어서 해제하겠다 할 때 그 취소 사유, 해제 사유가 맞다는 전제까지는 얘기해 주지 않지만 만약에 이런 취소권을 그날 행사했다. 맞다는 전제에 행사했다. 해제권이 도달했다. 이런 거는 증명해 줄 수가 있어. 그 내용 증명이 도달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전체적인 내용이 내 말이 맞다고 얘기해 주는 건 아닌 거야. 그 다음에 내가 너 나쁜 놈이야 식으로 치고 들어간 내용 증명에 대해서 상대방이 제대로 변명을 안 한다든지 변명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닌데 소송에서는 답변서를 내야 되는 의무가 있지만 소송 전에는 오히려 보통의 경우는 터무니없다고 무시하는 게 맞긴 맞아. 일반적인 사회생활에서. 그렇잖아? 다시 돌아와서 여기까지 지금 일단 이런 증거를 챙겨놓고 자기가 마음속에 이제 이런 식으로 전개될 것에 대해서 예정하면서 임해야 되는데 본인 소송하는 사람은 그런 거에 어떤 논리적 전후 이런 게 좀 잘 안 되고 있으니까 훈련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나는 이제 본인 소송하는 사람은 실제 이런 것이 부족해서도 이길 걸 치고 이런 게 좀 안타까운 이런 측면에서 내가 본인 소송과 변호사 대리원 측 여러 가지 지금 그런 것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증거 확보 및 입증 방법 한번 봐볼까? 입증, 증명, 서증, 문서 기재 내용. 그지? 증인, 감정인. 그지? 검증. 대충 개념 설명했지? 이런 5가지야. 증인, 감정인. 그 다음에 특이하지만 당사자 본인. 이게 인적인 증거야. 그 다음에 물적인 증거는 서증, 검증. 그 다음에 새로운 기술에 따른 그 밖의 증거라는 챕터가 조문에 보면 내지는 교과서에 보면 있게 돼. 자기가 그 서증으로 쓸 증거를 계약서나 차용증 뭐 이런 거는 어떻게 하면 돼? 제출하고 서증은 실제 증거조사가 어떻게 돼? 증인은 신문에서 법정에서 이렇게 해서 신문을 하잖아. 뭐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나 모의재판 같은 데서 그런 식이지. 서증은 어떻게 증거조사하겠냐? 차용증을 제출하면 차용증에 돈 빌려간 내용, 뭐 언제 빌려갔고 언제 갚는다. 이 내용을 판사가 읽는 것에 의해서 판단의 자료를 쓰는 거야. 서증은 그러니까 증거조사가 어떻게 된다? 그 제출된 문서를 판사가 읽고서 판단의 자료를 이제는 지금 계속 소송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이런 것 등을 이야기할 거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됐어요. 수고했어요.